우리 교재 498페이지 기술 능력입니다. 총 20문제고 이번 영상에서 20문제 다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구성은 교과서에서 대부분 문제를 출제를 했고 또 교과서 이외에도 일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다음 중 1번 문제, 다음 중 산업재해로 볼 수 없는 것. 산업재해가 기술 능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재해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기계가 좋으면 뭐합니까?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도 매년 그 똑같은 산업재해들이 자꾸 반복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현장에서 이런 산업재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관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시라면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산업재해는 그 작업 현장이나 생산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직접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분들에게 벌어진 일들이죠.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은 3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지나가던 행인께서 부상을 입은 경우, 이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작업자분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2번, 재해 예방 원칙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잘 보시면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안전 수칙만 준수했어도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방이 가능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원료 보관 창고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인화물질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원인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원인 계기. 그 다음에 디귿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대책 선정이죠. 그러니까 정답 2번. 어렵지 않죠? 3번은 정보 능력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로 외워버리세요. 네트워크 혁명과 관련된 법칙들을 설명한 것이다. 카웨 법칙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해설지에 각각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암기를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기술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기술에는 보면 교과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인데 노하우하고요. 노하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우선 노하우를 볼게요. 노하우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야. 뭐 공부하는 노하우, 연애하는 노하우, 뭐 이렇게 여행지에 가서 뭐 즐겁게 잘 놀 수 있는 노하우. 이 노하우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특허를 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NC에서 공부하는 노하우. 자, 이런 것들을 특허를 내지 않는, 그냥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한테 체화되는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하우라고 하죠. 그런데 노아이는 이런 거예요. 원리, 뭐 과학, 이런 거죠. 이론, 뭐 이런 거, 이런 걸 노와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특허권을 수반하지 않는, 이거 노하우죠. 과학자, 엔지니어 등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과학자, 엔지니어 하면 이 과학이 나와서 노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 사람, 엔지니어, 사람 등이 가지고 있는 또 특허권을 수반하지 않는 체화된 기술을 노하우라 한다. 이거 맞아요.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두 번째 볼게요. 이론적인 지식 나왔다. 이론. 노와이죠. 과학적인 탐구에 얻어지는 기술을 노와이. 과학적인 탐구. 여기 과학자, 과학적인 탐구.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자, 3번. 원리적 측면에 중점을 둔 노와이.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테크닉 혹은 아트. 테크닉하고 아트는 노하우라고 합니다. 요것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성급하게 풀면 여기까지 보고 원리적 측면에 중점을 둔 노와이. 요거 맞네 하고 뒤를 안 보고 이거 동그라미 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테크닉 혹은 아트는 노하우다.
그 다음에 노하우는 경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맞죠? 그죠? 기술은 원래 노하우의 개념이 강하였으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노하우와 노아이가 결합하게 됐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래 보기는 기술 능력의 습득 방법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무슨 방법인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친밀감을 조성할 수 있고 시간의 낭비가 적어. 집합교육이 뭐냐면 연수원에 따로 모아두는 거야. 각각 우리는 신입사원이 되면 여기 저기 이런 곳에서 막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합교육은 한 곳에 따로 연수원 같은 데다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근무 현장에서 벗어나는 거죠. 집합교육으로는 기본적 일반적 사항밖에 훈련시킬 수 없다는 반성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해야 돼. 집합교육은 따로 근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는데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즉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거야. 업무 수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이. 집합교육, 즉 연수원에서 따로 교육을 하면 일단 업무를 중단시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업무 수행 중단되는 일이 없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태도를 중단됨이 없이, 즉 그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OJT라고 그러죠.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정답 4번입니다. 다음에 생산성 지수를 구하면, 우리는 생산성 지수를 만약에 모른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산성 지수는 생산 요소 투입 대비 산출물에 대한 지수를 말하는데요. 그럼 투입이 얼마가 됐어요? 8억 원, 6억 2천만 원, 2억 8천만 원, 17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산출된 건 34억. 그러니까 2죠. 몰라도 NCS 직업기초능력은 설명을 다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조직의 능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 문제를 뭐 너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자, 벤치마킹 나왔어요. 벤치마킹 제가 아까 조직의 능력 그 파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기술 능력에 자세히 나온다. 그 내용이거든요. 벤치마킹이 뭐죠? 성공자 따라잡기잖아.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벤치마킹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접 벤치마킹은요, 직접 가보는 거야. 방문. 미국에 어떤 성공 사례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미국 회사를 가는 거예요. 대신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겠죠. 간접적은 뭐냐면 가보는 게 아니라 뭐 인터넷이나 뭐 서점에 있는 뭐 어떤 뭐 자료라든가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료. 그러니까 시간과 돈은 많이 들지는 않겠죠. 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RA 사례와 같은 벤치마킹 방식의 특징 한번 볼게요. 서울시장이 2015년에 미국 방문 시 뭐 뉴욕 하이라인 파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이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했대잖아요. 세계 유사 사례. 그래가지고 뭐 네덜란드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 해외로 직접 갔구나. 직접 요거죠. 요 방식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자, 그럼 직접 가면 어때요? 필요로 하는 정확한 자료의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하겠죠. 직접 가서 보는 거니까. 짧은 시간에 아니죠, 벌써. 2번이네요. 다양한 벤치마킹 대상을 통해 적절한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건 간접적이에요. 그리고 직접적 벤치마킹은, 여기는 지금 다양한 벤치마킹 대상을 통해, 이건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하면 다양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직접 벤치마킹은 실제로 가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직접 가볼 수 있는 곳, 또 담당자가 오라고 해야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돈과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 가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 벤치마킹은 한정적, 간접적 벤치마킹은 굉장히 다양한 곳을 갈 수가 있죠. 컨택 포인트의 확보로 직접 가니까 담당자를 만나서 명함도 받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벤치마킹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료의 입수 및 조사가 가능해. 출장이 끝나서 한국에 왔더라도 컨택 포인트 그 담당자 명함이 있기 때문에 연락해서 얼마든지 또 자료 요청할 수 있고 받아볼 수 있겠죠. 이건 직접적 맞아. 이건 맞아. 벤치마킹 수행과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돼. 직접 가니까
적절한 대상 선정에 한계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곳을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이 4대 핵심 기술은 4번 우주항공기술을 뺀 나노, 정보, 생명공학, 인지과학 기술이에요. 외워두세요. 자, 다음 내용과 관련된 기술의 특징. 이거 역시 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상식으로 알 수가 있어. 봅시다. 기상과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최근에는 중동 및 동남아 지역으로 도시 자체를 수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자체를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뭐겠어요? 건설, 토목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간척사업, 개간사업 등 국토종합 개발사업을 통해 사회 발전을 이루어전 건설, 토목 다 이런 거네. 그죠? 그러니까 주문 생산 위주의 산업이에요. 누가 주문을 해야 생산하는 거죠. 기초소재 산업 아니죠? 경기부양 및 고용 증대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도 뭐 코로나나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뭐 뉴딜 정책, 그러면서 이런 큼지막한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경기부양과 고용 증대 효과가 크니까. 공해를 유발시키면 에너지를, 공해는 유발시킬 수 있지만 에너지를 뭐 과소비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운송비 구조를 가진 공업의 특징. 이거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원료 산지야. 그런데 시장으로 갈수록 원료 운송비가 커져. 그리고 제품 운송비는 시장으로 갈수록 굉장히 줄어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들 공장을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이 여기에 있을 때는 원료 운송비가 되게 조금 드는 거야. 공장이 여기 있을 때는. 지금 총 운송비를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나고요. 일단 원료 산지에서 가까울수록 지금 제품 운송비가 되게 조금 드는 거거든요. 총 운송비도 요만큼 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죠? 제품 운송비야. 제품 운송비는 만약에 공장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제품 운송비는 원래 늘어야 되지만 운송비가 또 줄어드네요. 공장이 여기 있고 시장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서 잘 떠올려 봐야 돼. 이게 도대체 뭘까? 예를 들어 볼게요. 가구 같은 거 어때요? 가구는 뭘로 만들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구를 만들어. 그러면 공장을 여기 시장에다 세워놨어. 서울에다 세워놓은 거야. 그러면 원료 운송비가 많이 들겠어요? 적게 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들 거야. 이만한 나무를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뭐 원시림 이런 곳에서 부피와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를 서울로 들여오려고 그러면 원료 운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장을 산지에 가까운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인도네시아 그 나무를 가져오는 곳에 가까운 곳에 공장을 세워놓으면 원료 운송비는 되게 조금 들겠죠. 이렇게 바로 저기서 요만큼 가져오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가구를 생산을 해냈어. 가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부피와 무게가 가구는 실제 나무에 비해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부피하고 무게가. 그러니까 제품 운송비는 점점 줄어들겠죠.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구를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즉 이거는 뭐냐면 원료 지향형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장이 이쪽에 있는 거야. 원료 산지에 가까이. 그래야 어쨌든 원료 운송비는 점점 줄어들고 제품 운송비는 이렇게 되고 시장에 가까울수록 제품 운송비는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줄어드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제품 운송비 비중이 아니죠. 원료 운송비 비중이 큰 산업이죠. 그 다음에 원료의 부패 및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공업이죠. 맞죠?
이 나무를 서울까지 가지고 오는 동안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부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이쪽에 두는 거지, 원료 산지 가까이에. 다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관련 공업으로는 식품, 인쇄, 출판, 의류, 제약? 아니죠.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공업이죠. 가구 보세요. 이만한 나무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정책연구개발 보고서의 일부인데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방향. 이것도 사실 교과서 밖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는 요런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개발을 했는데 지금 많이 뺏겼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걸 하다가 이런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대요. 10년 후에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1, 2년 내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래도 좀 1등 하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술자도 많이 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1위인 것들도 중국에 지금 거의 따라잡힐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특히 이동통신, 2차전지 등 새로운 산업은 기술 격차가 적어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고급 전문 기술 인력 양성해야 되겠죠.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최첨단이나 뭐 이런 쪽으로. 노동집약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정답이 2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기술 능력 풀어봤습니다.